이건 여러분들 약 120개 정도 단어인데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를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당장은 외우는 건 시키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비내신 기간 들어갈 때 이건 다시 한번 암기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20개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필수 어휘를 암기하냐 하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백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전 시가 고전 문학에서 이 백구의 뜻은 뭐냐면 흰 갈매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뭐 녹음이라는 단어예요. 녹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풀이 우거진 수풀이나 나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녹음이 단순히 그냥 우거진 수풀이나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더 나아가서 여름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이렇게 풀이 엄청나게 우거지는 계절은 여름뿐이에요. 그래서 녹음이란 것은 여름의 이미지를 같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달, 9월달에 고전소설에 이 단어가 나와서 학생들이 오답이 많았었는데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짐짓이라는 단어는 일부러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개성이 짐짓, 크게 외치며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짐짓이라는 단어 모르니까 그냥 개성이라는 얘가 크게 외쳤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나왔냐면 그 개성이 조력자 역할을 했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개성이 무슨 조력자야 그냥 청소하다가 뭐 쪽지 같은 거 발견했는데 얘가 왜 조력자야 했는데 개성이 일부러 나쁜 인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발견해서 크게 외친 겁니다. 주인공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걸 지은 다음에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이 조력자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짐짓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3 애들이 와서도 짐짓이 도대체 뭐냐 할 정도로 일부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고전문학은 정말 옛날에 쓰여진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전시가 고전문학이 나오는 필수 어휘를 모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많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리을쉐라야. 그러니까 리을쉐라가 어떻게 쓰냐면 아니 올쉐라야. 혹시 아니 올쉐라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안 온다? 끝이야? 안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리을쉐라의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감정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예요. 리을쉐라가. 그래서 아니 올쉐라는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은근 모르는 단어가 뭐냐면 곰이란 단어가 뭘까요? 고전에서. 동물 아니야? 동물 아니야? 미리 말하자면 동물 아니야? 곰이 뭐야? 곰이 곱하기 2예요. 강세전미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이 곰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높이 곰이 있으면 이 곰이 앞에 있는 걸 곱하기 2 하란 거야. 높이 곰은 높이야. 머리 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머리 곰은 또 앞에 머리를 곱하기 2인데 이거는 머리인데 이거는 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 나오는 필수 어휘를 모르시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고전 문학은 해석이 나와요, 문제가. 이제는. 왜냐하면 고전 문학은 갈래별로 너무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저번 주 현대시랑 그다음에 현대소설 할 때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거랬는데 이때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감정은 다 뻔합니다. 사랑, 이별, 그리움, 기다림, 그 다음에 충성, 효, 자연친화 이런 것만 나오지 다른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은 너무 주제와 감정, 심지어 표현 방식도 고전 문학에서 서리법과 대꾸법 웬만하면 9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식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 어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120개 단어는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일날 만약에 국어 보기 전에 뭐 딱히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본 개념 천천히 다 보세요. 현대시랑 현대소설이나 뭐 현대시는 볼 게 많은데 현대소설은 특별하게 볼 게 없죠. 현대소설 같은 경우 뭐 시점 정도, 시점이랑 그다음 의식의 흐름 기법, 뭐 그다음 거리 이 정도만 보면 되지 다른 거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고요. 고전 문학 역시 그냥 한번 천천히 보세요. 고전 문학도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고전 문학도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다 하면 그냥 이 필수어휘 보고 계세요. 필수어휘 보고 천천히 보고 계세요.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쉬울 겁니다. 해석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프린트, 기본 개념 프린트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써놨듯이 고전 문학은 고전 어휘, 한자어 때문에 내용, 줄거리 파악이 어려운 거지 대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조의 특징, 가사의 특징, 향가의 특징, 민요의 특징, 고려가의 특징, 고대가의 특징 다 명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확한 특징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해석 문제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해석 문제가 어렵게 나온 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짐짓입니다. 짐짓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0번 해가지고 고전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고전 문학 이어적기, 그러니까 발음 나온 대로 적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머리, 대표는 높이죠. 원래는 높이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냥 발음 나온 대로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고전 문학은 이렇게 발음 나온 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2학기 기말 때 여러분들 고전 문학, 중세국어를 배울 텐데 그 중세국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 다 보셨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아래야, 그러니까 점 같은 거예요. 점 같은 건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아 혹은 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아는 첫 번째 글자에서 바꾸시면 되고요. 으는 두 번째 글자일 때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야 이런 점 같은 게 있는데 이 점이 첫 번째 글자에 있다 그러면 아로 바꾸시고요. 만약에 두 번째 글자에 있다면 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글자에도 아래야, 두 번째 글자에도 아래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도 아래야가 사이좋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는 이 아래야를 아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 글자에는 아래는 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가을로 읽으시면 됩니다. 쉽죠? 아래야가 있다면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 두 번째 글자에서는 으로 바꾸시면 되는 게 아래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하고 아래아, 으하고 아래아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에서 아, 두 번째 글자에서 으로 바꿔서 가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의 세모 표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세모 표시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보셨을 텐데 이건 반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입술, 잇몸에서 이에서 나는 소리긴 한데 반쪽짜리 치음이라 해서 반치음이라는데 얘는 그냥 이응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이응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는 게 되게 간단하고요. 3번 비읍과 이응이 연달아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경은 비읍이라는데 얘는 오나 우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직 의문의 변동에서 국외음화를 못했는데 국외음화라는 것은 드트를 즈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외음화는 거의 중세가 아니라 근대 때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는 국외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 발음이 좀 애매해. 그때는 그냥 드트를 즈츠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국어는 이어적기를 했으니까 구디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구디가 애매해.
구디가 뭐야 할 때는 이 드를 지치로 바꿔서 구지, 그다음 굿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고전 문학에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아는 첫 번째 글자에서 아, 두 번째 글자에서 반치음, 세모 표시는 이응, 비음이랑 이응이 연달아 있는 순경음 비읍은 오나 우, 그 다음에 드트 같은 경우에는 지치로 바꿔서 읽으시면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럼 이제 시대별로 고전 문학의 특징입니다. 상고시대, 쉽게 말해서 삼국시대까지를 말씀드리는데, 거의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 얘기하는데, 이때는 원시종합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시종합예술이 뭐냐면, 기도하고 기원하는 겁니다. 사냥, 혹은 풍요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 한국사 보시면서 보셨을 텐데, 어느 동굴 같은데 벽화가 그림 그려있어요. 벽화에 막 뭘 잡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벽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원시 종합 예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사냥인을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당장 내일 모레 풍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냥 잘 되게 기도랑 기원하는 게 원시 종합 예술이고요. 이 기도와 기원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많아지고, 이제 점차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먹을 건 걱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뒤로 이제 서정가요라는 게 생겨요. 서정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생존이 위급했기 때문에 조금 기도와 기원의 성격이 컸다면 이제 슬슬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옆에 있는 애들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쟤 마음에 드는데 나 쟤 짝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 게 바로 고대 서정가요입니다. 이 원시종합 예술에서 고대 서정가요 가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언제냐면 재수학원이에요. 재수학원 6월달까지는 정말 다들 6월달 모평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기원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6월 모평 때 애들이 다 잘 봅니다. 왜냐면 11월, 12월 6개월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올라. 성적이 오르고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성적이 보통 1, 2등급 찍어. 1, 2등급 찍거나 아니면 3, 4, 2, 3등급 찍겠는데,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좀 자랑하는 거지. 나 1등급 맞았다. 하면 이제 슬슬 학원 가서 핸드폰 안 내. 핸드폰 안 내고, 이제 슬슬 옆에 여자가 이뻐 보이고, 옆에 남자애가 괜찮아 보여. 옆에 여자애는 슬슬 입에 틴트를 바르기 시작하고, 남자애는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슬슬 머리를 만지고 와. 이러면서 점차 망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재수학원 6월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수학원들이 그래서 6월달에 성적 최고 찍고요. 9월달에 탁 떨어지고 다시 수능 때 오르는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보고 싶다면 재수학원 한번 구경하시면 됩니다. 편집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한문학과 한시입니다. 이 한문학과 한시 할 때 이 한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여진 문학, 한자로 쓰여진 시를 한문학과 한시라는데, 한자로 쓰여진데 왜 우리나라 문학이냐? 네, 우리나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으로 쳐서 같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향가,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이 향가, 네, 너무 중요합니다. 향가 완전 중요합니다. 향찰이라는 글자로 쓰여진 향가라는 작품인데, 네, 이건 신라시대의 하나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면서 고구려 주몽시나 박혁거세시나 이런 식으로 건국신화가 생기고요. 설화 이게 슬슬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설이란 게 생기고요. 여러분들 혹시 설화랑 전설 차이를 그냥 TMI로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전설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화랑 전설 역시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설화는 그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전설은 증거가 있어요.
시원이 괜찮아? 오늘 뭐 먹을 거 그랬나? 자, 뭐였어? 아, 전설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귀신의 뭐 전설의 고향 할 때 다 어느 지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설은 이렇게 증거물이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로 갑니다. 고려로 가도 여전히 우리나라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진 한문학과 한시가 많았고요. 이 한자 같은 거 보통 지배층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 사이에서 한문학과 한시가 써졌고, 이 글자를 오는 피지배층 사이에서는 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려 가요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무신의 난 이후에는 경기체가라는 게 생겼는데, 네, 경기체가는 모르셔도 됩니다. 경기체가는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체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 향락적인 노래야. 그러니까 향락적인 노래가 뭐냐면 이 무신의 난 이후로 새로 등장한 신흥 사대부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자랑하는 게 경기체가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요즘 뭐 인싸들이 자기네들 얼마큼 잘 노는지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홍대에 가서 어떤 클럽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새벽 거기에서 헌팅한 다음에 2, 3시에는 그 여자랑 뭐 국밥집 가서 해장하지, 난 이렇게 놀지, 이렇게 자랑하는 게 경기체가거든요. 이 문학성이 있겠습니까? 문학성은 없습니다. 너 저거는, 맞아. 나 이거 욕문고 애들한테 찔렀어. 너네 내 그림 보고 비웃은 거. 근데 욕문고 애들 충격 먹더라. 애들이, 저번에 내 애들 고대부 애들 수업할 때 그림 그렸거든? 와, 근데 애들 다 비웃었다? 이랬거든. 근데 걔네는 뭐 그렇게 반응이 없거든. 이렇게 보는데 내가, 너네 한번 판단해봐? 하면서 보여줬거든? 근데 걔네가, 와, 이러면서. 그래서 걔네가 어떤 한 명이 그랬어. 그럴만한데요? 이런 거였어. 야, 이러면 내가 너네한테 이름 보람이 없잖아. 이랬거든. 아무튼. 네, 그래서 경기체가는 그냥 자기네들 잘 논다, 이거 자랑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시조와 가사가 많아졌습니다. 시조와 가사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시조와 가사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는데 조선시대 때는 악장이란 게 유행했습니다. 악장이란 것은 조선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불려졌던 노래고요. 이게 왜 조선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악장을 불렀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건 한국사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선을 이제 세운 태조 이성계가 있죠. 근데 이성계가 원래 함경도 지역, 지금 북한 지역에서 영웅이었다잖아. 영웅이었는데 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고 나서 이 이성계가 그 함경도 지역에서 역적이 됐대요. 정말 쓰레기 같은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성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왕 신분을 숨기고 함경도 갔는데, 거기서 국밥집에서도 엄청 욕했대잖아. 아유, 이성계 죽이 새끼, 응? 이거 지 키워준 고려를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돼? 그래서 막 욕하고, 심지어 고려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원래 고려였던 사람들이 왜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우는 거야? 라면서 이유도 납득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조선 왕조에 대한 되게 욕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악장이란 걸 노래를 불리게 한 겁니다. 노래를 불린 건데 이 노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고려는 망할만 했다. 고려는 정말 쓰레기였다. 고려 너네 힘들었다. 그래서 이걸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성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한 게 악장이었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악장이란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언해와 한문서적 번역본이 생겼는데,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글자, 훈민정음, 한글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한글의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한자로 쓰여졌던 문학들을 다 번역하고요. 근데 여전히 시조와 가사는 유행했고, 피지배층 사이에서는 민요, 고전소설, 한글소설, 판소리, 민속극 등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조라는 게 있어요. 네, 시조 4번에 시조가 있는데, 시조는 고려 중에 등장해서 고려 말에 완성되었던 정형시란 건데, 정형시란 게 무엇이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게 바로 정형시인데 시조는 대표적인 정형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형식이 어떻게 정의냐면 제일 첫 번째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을 이 3장 6구 45자가 무슨 형식이냐면 일단 3장이란 것은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세 줄짜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이렇게 세 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써야 돼 하는 거고 6구는 끊어읽기 단위예요. 이렇게 6단위로 끊어읽어라 라는 거고 45자는 45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5글자보다 조금 많거나 45글자보다 좀 적게 쓰는 게 바로 시조의 형식이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3, 4조, 4, 4조의 음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라는 글자가 뭐냐면 글자 수예요. 그래서 3, 4조란 것은 3글자, 4글자씩 쓰라는 거고 4, 4조란 것은 4글자, 4글자씩 쓰라는 겁니다. 3, 4조, 4, 4조 할 때 조는 글자 수를 뜻하는데 3, 4조, 4, 4조라는 것은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씩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7, 8글자를 붙여서 쓰라는 게 아니라 끊어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음보도 4단위로 끊어서 읽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형식입니다.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음절로 고정해라. 네,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게 왜 엄청 중요하냐면 위에 있는 3장 6구 45자 내 3, 4조, 4, 4조, 4음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었어요. 지켜도 되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게 바로 이런 3장 6구 45자 내 같은 형식이었는데 대신에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음절로 고정해라. 이 형식은 무조건 지켰어야 됩니다. 근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해야 무슨 말이냐면 종장이란 것은 일단 맨 마지막 줄이죠. 네, 첫 음보란 것은 맨 앞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뒷줄의 맨 앞은 무조건 3음절. 음절이란 것은 글자 수거든요. 그래서 3음절이란 것은 3글자로 고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오우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이 시조가 연달아 있는 건데 봐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이거든요. 종장의 맨 앞에, 맨 마지막 줄의 맨 앞은 두어라, 3글자. 그 다음에 초장, 중장, 종장, 맨 마지막 줄의 맨 앞, 조코도 3글자. 초장, 중장, 종장, 종장의 맨 앞, 아마도 3글자, 구천이 3글자. 그 다음에 더럽고 3글자, 보고도 3글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줄의 맨 앞은 무조건 3음절, 3글자로 고정하라는 게 시조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고요. 이건 어떤 시조든 무조건 이건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의 종류예요. 시조의 종류에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가 있는데 평시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반 평범한 정형시를 얘기하고요. 연시조는 평시조가 연달아 있는 거. 사설시조는 사설이 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건 개인의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엄청 긴 거야. 그래서 원래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줄짜리를 끊어야 되는데 가운데 중장을 길게 2줄, 3줄, 4줄 길게 쓴 게 바로 사설시조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네, 6번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조의 작가별 주제 및 내용인데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조를 쉽게 파악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조는 작가별로 딱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양반이 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충사상. 유교적 충사상이란 것은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자라는 거고요. 부모님에 대한 효.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거 있으니까 우리 효도하자라는 거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인데 이건 자연 친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쓴 거는 무조건 이 3가지예요. 양반은 무조건 유교적 충사상, 부모님에 대한 효, 자연 친화 이 3가지밖에 없고요.
혹시나 그래 양반도 사람이니까 뭐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이별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네, 쓰긴 썼겠죠.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네들 숨겨서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양반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쓰잖아요. 그럼 이 시조는 찢겼어요. 사람들이 찢었어. 야, 양반이 무슨 사랑과 그리움을 써?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황진이라는 되게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은 되게 기생 중에서 탑이었거든? 월드 클래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나 못 만났어. 아무 양반이나. 근데 어떤 한 중간 정도 레벨 되는 양반이 황진이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황진이가 얘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안 만나준 거야. 그래서 얘를 되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황진이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간층 레벨에서 과거급제에서 좀 높아졌어. 높아져가지고 이제 임금에게 명을 받고 임금이 야 너 저기 지방 가가지고 어디 관리해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관리하려 날락하고 있는데 노비가 그 옆에 있던 이제 비서 같은 얘지. 걔가 이제 그 양반한테 양반님 이 근처에 황진이 무덤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갈래요? 이런 거야. 그러니 이제 그 양반이 그래 내가 황진이 생전에 못 봤는데 그래 황진이 무덤이라도 가보자 해서 황진이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황진이한테 황진아 너 어찌 이러고 있느냐 참 이 인생 더덥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황진이에 대한 조금 사랑과 그리움을 조금 쓰거든요. 그거 쓰고 나서 그냥 자기가 숨겼어야 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야. 딱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지. 보여주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왕한테까지 가요. 왕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 잘라 합니다. 이 새끼 지방관리에서 잘라. 어딜 가면 양반이 있던 거였어. 이 새끼 양반도 하지 말라 해.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양반들은 절대 그런 거 못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쓴 시조는 유교적 충, 부모님의 효, 자연친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시조를 봤는데 이거 양반이 쓴 거네. 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녀와 기생이 쓴 거는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시조에서 기다림은 기녀, 기생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옛날에 기녀, 기생이 있는데 얘네는 좀 지금 표현이 어쩔지 모르는데 엄밀히 보면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양에서 일하는 평양 A라는 기생이 있어.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평양을 못 벗어나요. 아니 죽어서도 못 벗어나. 죽어서도 평양에 묻혀 있어야 돼. 얘가 만약에 평양을 벗어나잖아? 평양에서 일하는 평양 기생인데 얘가 평양을 벗어나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양에 살던 한양 양반 B가 있어. 이 양반 B가 평양으로 출장 온 거야. 출장 왔다가 이 평양 A랑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지고 나서 있는데 얘가 어찌됐건 출장이 끝나서 다시 한양으로 복귀해야 되잖아? 복귀할 때 평양 A가 양반님 저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요. 저 당신 따라갈래요 하면 얘네 만약 그래서 양반 B가 그래 너 나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가잖아? 얘네 둘 다 사형이야. 절대 이 기생을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반 B가 출장 갔다 다시 복귀하면 평양 A는 어쩔 수 없이 이 양반 B가 다시 평양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이 쓴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다림이 있는 게 바로 기녀, 기생이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이 쓴 건데 평민이 쓴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자 미상이면 평민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작자 미상 이런 것은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작가를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작가를 알 수 없는 시조, 평민이 쓰는 시조는 사랑과 그리움,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삶에 대한 답답함을 쓰는 게 바로 작자 미상의 평민입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네, 가사는 뭐냐면 가사랑 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딱 제한이 있었어. 시조는 딱 제한이 있었던 게 2줄, 아니 딱 3줄, 많아야 6줄, 7줄까지 쓸 수 있었는데 가사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내용 긴 거야. 뭐 최소 20줄, 30줄 가는 게 행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이게 가사고요. 가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유배가사, 기행가사, 내방가사, 은일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배가사란 건 뭐냐면 유배지 끌려가서 쓰는 겁니다. 근데 유배지를 왜 끌려가? 보통 잘못을 저질러서 간 거겠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을 쓰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함을 당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그 경우에는 저 억울합니다 라는 식으로 무죄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배를 보낸 임금이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충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인의 인편담심이 있고, 난 정말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라이벌 복수도 있습니다. 날 지금 모함해서 여기 쫓아낸 새끼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주 가끔씩 라이벌 복수도 있어요. 유배가사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잘못에 대한 반성, 그다음 임금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이 2가지 크고요. 그다음 기행가사는 뭐냐면 여행 다니면서 감상평 쓴 거고요. 그다음 내방가사, 규방가사가 뭐냐면 이 내방, 규방이란 곳이 뭐냐면 아녀자들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아녀자들이 지냈던 공간을 규방, 내방이라 해요. 그래서 아녀자들이 지냈던 공간에서 아녀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썼던 가사라 해가지고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다 그 유교적인 사회 때문에, 좀 가부장적인 사회 때문에 아녀자들의 그 여자들의 스트레스 관련된 얘기가 많은 게 바로 규방가사, 내방가사고요. 그러니까 은일가사는 자연에 대한 예찬, 그러니까 자연 친화예요. 자연 친화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건 다 우리 임금님 덕분이야 라는 식으로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쓰는 게 은일가사의 특징입니다. 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 친화에 왜 임금님에 대한 은혜가 있냐면, 임금은 은퇴해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신하는 자기 은퇴하거나 휴가 갔다 해서 자연에서 놀고 있어. 자연에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낚시하면서 놀고 있어. 그럼 임금 입장에서 얼마나 꼴사나워. 씨발? 나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저러고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아이고 제가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건 우리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쓴 게 바로 은일가사다. 3페이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가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내용이 막 달라지는 않아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제목만 보고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일단 9번의 은일가사입니다. 은일가사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연 친화 하는 거였는데, 정극인이 쓴 상춘곡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이 감상하다 뜻이고요. 추는 봄.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바로 상춘곡입니다. 봄. 상은 감상, 추는 봄 춘자.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자연 아름답다, 봄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상춘곡이었고요. 그럼 10번 송순이 쓴 면양정가.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보는 무조건 나오는 은일가사입니다.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 있죠. 은일가사의 스타일. 은일가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에다가 임금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송순입니다.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처음으로 자연 친화에다가 임금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은일가사의 처음 시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면양정 주변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임금님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게 바로 송순의 면양정가고, 이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걸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연 친화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고 한 게 바로 송순의 면양정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11번 정철의 관동별곡은 기행가사, 네, 관동지역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정철의 3인곡과 송민곡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3인곡과 송민곡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미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미인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금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인을 직역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의역하면 임금님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가 무슨 사냐면 생각하다, 그리워하다입니다. 그래서 미인,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노래가 바로 사미인곡이고요. 그 다음에 속미인곡은 뭐냐면 이 속이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속편, 그러니까 시즌2. 그러니까 3인곡의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철의 3인곡과 속미인곡은 유배가사에서 저 정말 잘못했고 그 다음에 임금님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3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 원망이 절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3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3인곡과 속미인곡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의 화자가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혹은 뭐 이 시의 화자는 기억에 대해서 원망을 보이고 있다 할 경우에 다 틀린 겁니다. 3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 원망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허난설현의 규원가 작품이 있는데 규원가 무슨 작품이냐면 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방 원이 원망하다입니다. 그래서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가 바로 규원가입니다. 허난설현이 쓴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를 해서 원망하는 노래인데 이건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난설현의 남편이 조금 자격지심이 컸대요. 왜냐면 허난설현이 너무 똑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허난설현이랑 그 남편이 결혼했을 때 여자가 아깝다라는 식으로 엄청 얘기해서 그 뒤로 이제 남편이 조금 자격지심 때문에 일부러 바람도 엄청 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했던 게 뭐냐면 허난설현과 그 남편 사이에 자식이 2명 있었는데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2살인가 3살 때 죽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죽었으니 허난설현이 되게 슬플 텐데 허난설현을 그때 위로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왜냐면 그때 자식이 죽었을 때도 남편은 기생집에서 술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허난설현의 동생이죠. 허균이 있는데 허균도 그때 당시 좀 정치 뭐 이런 좀 일이 바빴기 때문에 자기의 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래서 허난설현이 좀 규방에서 이제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을 많이 썼는데 이게 규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페이지입니다. 네, 4페이지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그냥 쉽게 말해서 고려시대 전체 작품을 얘기하는 건데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음구랑 후렴구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음구, 후렴구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여음구와 후렴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여음구와 후렴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순히 운율 형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후렴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지닌댔죠? 후렴구를 지니면 일단 연 끝날 때마다 하나씩 등장하니까 연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구조적인 통일성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이 된댔잖아요. 근데 여기 고려가요에 쓰인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강조할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강조의 효과는 없고요. 이때 후렴구를 사용하면 운율 형성, 연 구분, 그 다음에 구조적인 통일성 정도 취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고려가요가 이제 시조는 확실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랬는데 고려가요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형식까지는 아니었지만 332조의 율격은 지켰어야 됩니다. 이 조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글자 수이기 때문에 332조란 것은 세 글자, 두 글자씩 쓰란 거고 3음보는 끊어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켰어야 되는 율격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는 조금 비하하는 말로 뭐라 하냐면 남녀 상렬지사를 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얘기만 있어요. 다른 내용 특별하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입에서 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작가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이고요. 그래서 고려가요 특징은 여음구, 후렴구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332조의 율격을 지키고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작자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고려가요 작품 첫 번째로 청산별곡이 있는데 청산별곡은 지금 내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청산으로 떠나고 싶다 라는 얘기고요. 가시리는 이별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거,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 마이크 켜졌나? 켜져 있었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정석가는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만 이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 그래?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해수욕장에 모래알을 다 세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석가 역시 이별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정서의 정가정 작품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고려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원래 고려가요는 작가를 알 수 없는데 이 고려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과정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다음 내용도 일반적인 고려가요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려가요는 조금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과 관련된 얘기인데 정과정은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려가요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는 게 바로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인데 그래도 고려가요에 속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페이지는 뭐 쉽습니다. 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번 한시는 한자로 쓰여진 시고요. 이 한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한자의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의역까지 완벽하게 된 작품을 보기 때문에 되게 쉽게 풀 수 있었고 보통 많아야 4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민요란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래,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아리랑 같은 거죠. 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는 거고 대표적인 작품이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이고요. 경기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향락적인 내용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한림별곡이라는 게 경기체가인데 이것도 되게 향락적인 이야기만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 이 향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향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향가란 것은 향찰로 표기한 신라시대 때의 작품인데 향찰이 뭐냐면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서 쓴 게 바로 향찰이고요.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이 있는데 이때 9는 줄입니다. 4구체란 건 4줄짜리, 8구체란 건 8줄짜리, 10구체는 10줄짜리 이 형식이고요. 그 중에서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 해요. 정제된 형식이란 건 뭐냐면 완성된 형식이라 합니다. 완성된 형식을 바로 10구체 향가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9체 향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9체 향가의 경우 낙구, 그러니까 9번째 줄과 10번째 줄을 낙구라는데 이 낙구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바로 떠올려야 돼요. 감탄사가 있으면 무슨 어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향가는 무조건 영탄적 어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시상 전환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가 작품을 보는데 향가 작품에 만약에 감탄사 부분에 밑줄 쳐 있고 여기서 영탄조를 쓰고 있다 혹은 뭐 시상이 전환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다 맞는 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딱 고전문학은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징이 명확하다라는 거. 향가는 승려분들, 스님분들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이 많고요. 대표적인 향가에는 사구체 향가인 서동류라는 작품인데 서동류는 그거죠. 서동이 선화공주가 이쁘다는 얘기 듣고 선화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부른 노래. 그 다음에 27번은 헌화가입니다. 이 헌화가 할 때 헌은 뭐냐? 바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바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수로 부인이 엄청나게 예뻤다 해요. 수로 부인이랑 왕이랑 그다음 신하들이 다 산책을 하는데 어느 절벽에 있는 꽃을 보고 수로 부인이 나 저꽃 이쁘다, 나 저꽃 갖고 싶다 했는데 어떤 신하랑 왕도 감히 갈 수 없었던 거야. 그 절벽이 너무 위험해서. 근데 어느 노인이 딸랑딸랑 소를 몰고 가다가 수로 부인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저 꽃을 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 꽃을 따서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바로 헌화가이고요. 그다음 모죽지랑가는 뭐냐면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모죽지랑가 합니다. 이때 모는 사모하다, 사랑하다 얘기고요. 이 죽지랑이라는 사람은 신라 화랑이었습니다. 신라 화랑인 죽지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모죽지랑가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처용은 여러분들 한 번 인생 살면서 어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옛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이나 옛날 시골집 같은 데 가시면 여기 문 위에 그 어떤 도깨비 같이 생긴 얼굴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다가 그 처용의 그림을 붙였냐면 이 처용가 때문에 그런데 이 처용가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처용이 아내가 엄청 이뻤대. 아내가 엄청 이뻤는데 처용이 그때 이제 야근하고 집에 밤늦게 간 거야. 밤늦게 갔는데 밤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밖에 없어야 된 거야. 아내밖에 없으니까 다리가 2개여야 되겠지.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다리가 4개인 거야. 그럼 뭐야?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 얘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처용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아. 그래.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제 남의 것이 됐으니 뭐 어찌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 불륜의 형장 앞에서 노래를 불렀대. 이게 처용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가 바람핀 남자가 누구였냐면 귀신이었던 거야.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이 처용의 아내가 엄청나게 이쁘냐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처용이 위장을 해가지고 처용의 아내를 속이고 하룻밤을 보냈던 거야. 하룻밤 보냈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는 처용한테 걸리면 당장 처용이 날 죽일 줄 알았는데 처용이 날 용서해준 거 보고 그 귀신이 처용한테 전 당신한테 감동 먹었습니다. 감복했습니다. 전 당시로 다시는 당신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네, 했더니 처용이 너 말고도 다른 귀신한테 다 얘기해. 우리 집 절대 오지 말라 해. 그래서 귀신이 네 알겠습니다. 다른 귀신들한테도 처용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여기 절대 가지 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 위에다가 처용 얼굴 붙였던 거지. 그럼 귀신들이 오다가도 그 처용 사진을 보고 여기 처용 집인가 봐 하면 도망치게. 근데 이때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역신, 그러니까 전염병을 몰고 다니던 귀신이라 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인 귀신이 역신이 이제 아내를 바람핀 게 아니라 아내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처용가이고요. 그다음 제망매가. 네, 제망매가는 어느 교과서든 다 나와 있는 향가 작품입니다. 제망매가는 어떻게 읽냐면 제망매가 하면 되는데 제는 제사하다, 망은 사망하다, 매는 남매. 그러니까 죽은 누이에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입니다.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31번에 충담사의 찬 기파랑 같은 경우에는 이 찬이 뭐냐면 예찬하다입니다.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고 찬양한 노래가 바로 찬 기파랑가입니다.
예찬이 뭐예요? 막 엄청 대단하다고 떠받드는 거. 찬양하고. 그런 거지. 내가 민호 너랑 나랑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찝어준 거랑 예상 문제 뽑아준 게 다 나온 거야. 고대국어에. 너가 계속 3학년 때까지 1등급이 나왔어. 수능도 1등급이 나왔어. 그럼 널 난 찬양하겠지? 이게 찬양.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7페이지의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는 쉬워요. 고대 가요는 특히 여러분들 고대 가요에서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고대 가요는 고전어휘가 너무 많습니다. 고전어휘랑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전어휘랑 한자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대 가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가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전어휘랑 한자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와 같이 전달돼요. 배경설화와 같이 전달되니까 보통 이 배경설화를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 만약 배경설화가 안 나올 경우에 보통 보기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백수광보의 아내 공무도화가 부른 노래인데 이건 백수광보 설화거든요. 이 백수광보가 뭐냐면 백이 흰 백자, 수는 머리, 광은 미친, 부는 남편. 그러니까 흰머리를 한 미친 남편 설화가 바로 백수광보 설화입니다. 백은 흰, 수는 머리, 광은 미친, 부는 남편. 그래서 흰머리를 한 미친 남편 설화가 백수광보 설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도화가 제목부터 끊으면 공, 임, 무, 없을무인데 이건 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도하는 물을 건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뭐냐면 이마 하지 마세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공무도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배경설화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새벽 거의 그쯤에 호수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배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흰 머리를 한 미친 사람이 물에 빠진 거야. 근데 물에 빠진 게 어프어프만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물에 빠지고 있는 거야. 물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물에 빠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막 여자가 뛰어온 거야. 그 여자가 뛰어오더니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했는데도 백수광보가 그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하고 죽은 거야. 그 죽은 걸 보고 백수광보 아내가 이 공무도화가 노래 불렀대요. 아,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말라는데 기어코 당신 그 물을 건넜네요. 이제 우리는 저승에서 보겠네요 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백수광보 아내 역시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빠져 죽었는데 이 낚시하는 사람이 그 모습 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말해준 거예요. 아내한테 아니 글쎄 내가 새벽에 낚시를 하는데 어떤 흰 머리를 미친 한 사람이 물에 빠지더니 그 아내가 뛰어더니 노래를 부르대.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그러더니 노래 들려줄게 했는데 그 아내도 야, 이 노래 너무 슬프다 하더니 옆집 여자한테 얘기한 거야. 옆집 여자한테 아니 글쎄 우리 남편이 새벽에 낚시를 갔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 너무 슬프지 않아? 했더니 그 옆집 여자도 이 노래 너무 슬프네 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퍼뜨려야 돼 라고 얘기한 게 백수광보 설화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고 있으면 아무리 미친 사람 같아서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 뭐냐면 백수광보가 그래서 그 실력을 잃은 무당이지 않을까 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 때는 이렇게 무당이 막 점을 쳐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흰머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을 잃었기 때문에 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 구경하는 사람도 그래 저 새끼는 죽을 만해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또 다른 걸로 자기가 이제 여전히 예지 능력이 있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거지. 난 물을 건널 수 있어 하면서 물을 건너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마을 사람들이 와, 야, 저 새끼 진짜 여전히 실력이 있었네 하면서 다시 떠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공무도화가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전염성이 엄청 큰 노래예요. 왜냐 남편이 듣고 아내한테 전달해주고 아내는 또 옆집 여자한테 전달해주고 옆집 여자 마을에 전달해주고 또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되게 큰 노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4번의 구지가는 이거는 수로왕설화, 그러니까 가야, 건국설화랑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설화는 뭐냐면 이 구간이 뭐냐면 구가 9명, 가는 우두머리거든요.
9명의 우두머리가 부른 노래가 구지가인데, 그러니까 옛날 가야 건국서라 보면 그 가야 지역에 9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9개 부족이 서로 이제 누가 왕이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9개 부족들이 우두머리에 있다가 이 우두머리들이 하늘한테 빈 거야. 하늘이시여 우리를 이끌 왕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서 흙을 파면 너네들을 이끌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 구간 9명의 우두머리들이 그곳에 가서 흙을 파서 했더니 이제 거북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북이한테 거북아 빨리 우리한테 왕을 내놔라. 왕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먹어 사물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구지가이고요. 황조가는 유리왕설화죠. 유리왕설화가 이제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이 생겼는데, 이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너무 유리왕을 두고 싸운 나머지 이제 셋째 부인이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유리왕이 다급하게 뒤쫓았지만 셋째 부인이 우리 헤어져요 라고 얘기해서 유리왕이 이별을 겪고 터덕 오다가 저기 어느 새가 너무 정답게 암수가 노는 거 보고, 저 새들은 참 저렇게 암수가 정답게 노는데 나는 혼자구나 라고 부른 노래가 황조가이고요.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부른 정업사 같은 경우에 망부석설화입니다. 망부석설화가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된 아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행상, 시장에 일 나갔다가 남편을 기다린 아내가 돌이 된 이야기. 37번, 소를 모던 어느 노인이 부른 해가 같은 경우에 수로부인 설화입니다. 이 수로부인 설화는 뭐냐면 앞에 있는 헌화가랑 좀 다른 설화거든요. 수로부인이 너무 예쁘고 또 이제 왕이랑 그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연못을 지나가는데 그 연못에서 용이 나타났대. 용이 나타나서 수로부인 납치했답니다. 납치한 거 보고 우리 어떻게 수로부인 납치당했어 했는데, 지나가던 또 소를 모던 어느 노인이 왕한테 왕이시여 이 노래를 부르면 용이 다시 수로부인을 돌려줄 겁니다 했는데, 이제 진짜 그 노래를 부른 거지. 노래를 불렀더니 용이 수로부인을 돌려줬고요. 그러나서 이제 왕이 수로부인한테 당신 괜찮아요 했는데, 수로부인이 아니 여보 글쎄 저 밑에 있는 용궁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한 게 수로부인 설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고전 시가를 총정리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너무 계속 뻔한 얘기예요. 고전 시가의 대표 주제 자연 친화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릉도원이 나오면 다 이상색입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나오면 다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자 충,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자 탐관오를 비판하자 현실을 비판하는 거, 혹은 삶이 힘들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태도는 예찬적 태도,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아니면 자연을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 의지적 태도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의지적 태도, 비판, 자연 친화, 안빈낙도 회고적, 다 이런 태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페이지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훨씬 쉽습니다.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에요. 99% 이상이 해피엔딩이고요. 정말 가끔씩 한두 작품이 새드엔딩이 한데 웬만하면 다 해피엔딩이고요.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은 그거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장애물, 그러니까 인물들을 힘들어하게 하는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 죽음, 집안의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현대소설 할 때도 추천해 드리는 건데,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으면서 인물들 등장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면 인물들 관계도를 그리거나. 그러니까 이름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왜 다양하냐면, 예를 들면 사수군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수군 사람이 여기서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은 저를 사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승훈아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는 저를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선배나 후배 같은 경우는 선배, 후배, 이렇게 부르는데, 사승훈이라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사승훈이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대신 부르는 이름은 정말 다양하죠.
선생님, 사스, 승우나, 아들, 선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고전 소설도 똑같아요. 고전 소설도 사람은 한 명인데 다양하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 때문에 계급별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고, 그다음 무엇보다 그 직책에 따라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선배랑 사선생님 할 때 이름은 다른데 성은 똑같아요. 사씨라는 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소설 읽으실 때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시면 성만 따라가세요. 사씨, 뭐 예씨, 김씨, 혹은 뭐 이름 또 대부분 성도 특이해요. 뭐 고씨 이렇게 이름도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소설 읽으시면서 귀에 뭐 들어갔어. 고전 읽으시면서 이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권선징악 할 때마다 중학교 동창 생각나. 친하진 않았는데 걔가 이제 키가 조그맣고 맨날 애들한테 까쭉까쭉거리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까쭉까쭉거리다가 애들이 때려. 때리면 이게 잘 때리는 친구도 있고 못 때리는 친구도 있거든. 못 때리는 친구들이 가끔씩 빗나가. 그럼 걔가 막 때리다가 어떤 애가 걔를 때리다가 살짝 삐끗해서 이렇게 여기 TV 같은 거 쳤어. 그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그 깐죽거리는 얘가 꼭 이랬어. 권선징아 이랬거든. 그게 난 아직도 생각 너무 얄미웠어. 뭐만 하다가 이제 자기 때린 얘가 살짝 빗나가면 꼭 손도 이랬어. 권선징아 이러면서. 목소리도 진짜 얍삽했거든. 그 목소리를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관련된 얘기고요. 대표적인 게 춘향전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생규장전은 꼭 알고 계세요. 이생규장전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꼭 한번 배우실 작품일 텐데, 이생규장전이란 건 뭐냐면 애정 전기소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전기란 게 무슨 말이냐면 비현실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전기 소설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 있긴 한데 그게 다 비현실처럼 일어나는 게 바로 애정 전기 소설입니다. 이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이 뭐 있냐면 제일 첫 번째, 남자 주인공은 되게 소극적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전쟁, 죽음, 집안의 반대예요. 이생규장전 풀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이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이름은 최씨인데 그러니까 이생이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생이 과거급제 공부하느라 과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잠깐 밖을 봤는데 밖에 최씨가 가마 타고 가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최씨 얼굴 보고 한눈에 반한 거야, 이생이. 그래서 무작정 최씨를 뒤쫓습니다. 뒤쫓는데 최씨가 어느 집 들어간 거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자들은 따로 규방에서 지냈거든요. 그 규방의 건너편에 있는 담벼락을 계속 훔쳐보는 거야. 최씨를 어떻게든 한 번씩은 보려고. 보다가 이제 이생이 못 참고 그 담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규가 엿보다, 넘다는 뜻이고요. 장이 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이 이생이 담을 넘는 이야기, 담을 엿보는 이야기인데 담을 넘어가지고 이 이생이 최씨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사실 당신을 첫눈에 반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봤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최씨도 그래요. 저도 당신이 이렇게 엿보는 거 봤는데 저도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했는데 이생이 집안이 조금 더 잘 살았어요. 잘 살고 그것 무엇보다 옛날엔 자유연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안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자유연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생과 그 최씨의 결혼을 계속 반대했었는데 이생은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되게 소극적이어서. 근데 여자 주인공 최씨가 이제 이생의 부모님이랑 자신의 부모님 다 설득해서 이생이랑 최씨가 결혼하게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황건적의 난, 전쟁이 터져요. 전쟁 터지면서 이생만 혼자 도망쳐요. 혼자 도망치고 이생의 부모님, 그다음에 최씨의 부모님, 그다음에 최씨 얘네들 다 잡히는데 이생의 부모님이랑 최씨의 부모님 잡히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 황건적이 그 최씨한테 야,
너 이쁘다? 너 내 수청 좀 들어라? 했더니 최 씨가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다. 너한테 절대 수청을 들 수 없다. 했더니 황건적이 너 수청 안 되면 너 죽여버린다. 했더니 최 씨가 그래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수청을 든 이 짐승 같은 놈한테 수청을 드니 차라리 죽여라. 이 짐승 같은 놈아. 했더니 황건적이 진짜 최 씨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시체를 토막토막 내요. 토막토막 내어서 소돼지한테 먹이고 땅바닥에 뿌립니다. 그걸 뿌리는데 그러나서 이제 시점이 바뀌어서 이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생이 도망치고 나서 막 죄책감에 빠져있어. 왜냐면 도망치고 나서 자기도 알았어. 왜냐면 자기네 부모님이랑 이 최 씨의 부모님이랑 최 씨가 다 죽었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막 최 씨가 죽었다는 그 슬픔에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최 씨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최 씨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최 씨가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원래 이생이랑 어느 정도 사랑 나누다 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다시 돌아가서 이생이랑 조금 사랑 나누다 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 씨가 귀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몸에 가가지고 이생한테 잘 있었어요? 아니 뭐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당신과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랑 다시 사랑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생이 좋아요 하고 나서 둘이 다시 사랑 나누다가 이제 최 씨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돌아갈 때 돼서 이제 최 씨가 이제 저 돌아가야 됩니다 했더니 이생이 가지 마세요. 해도 이제 최 씨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된다 해서 돌아가고 나서 이생이 한 2, 3년 뒤에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죽은 이야기가 바로 이생 규장전인데 이렇게 애정전기 소설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이생 규장전이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5분의 영웅소설입니다. 네, 영웅소설은 영웅 등장하는 거죠. 가정소설은 첩첩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첩첩 간의 갈등이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첫째 부인이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둘째 부인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첩첩 간의 갈등 내용이 뭐냐면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원래 첫째 부인과 남자가 되게 사이 좋은데 이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첫째 부인이 먼저 제안해. 아들을 위해서라도 둘째 부인이 한번 들으세요 한 겁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둘째 부인 밑에서 바로 아들이 낳아. 그러니까 아들이 나니까 둘째 부인이 이제 점점 기세등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이 처음에는 첫째 부인한테 잘해주다가 자기가 첫째 부인 되고 싶으니까 이 첫째 부인이 모함시킵니다. 모함해가지고 첫째 부인을 쫓아내서 자기가 첫째 부인이 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발각되면서 둘째 부인이 죽고 첫째 부인이 다시 컴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첩첩 간의 갈등인데 이게 왜 유행했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숙종입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랑 장희빈 이야기죠. 장희빈이 후궁으로 돌아왔는데 장희빈이 이제 중전마마가 되고 싶어서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자신이 중전이 되고 싶었지만 이 모든 게 걸리면서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고 인현왕후를 다시 컴백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보통 이 숙종 때 이 일을 보고 그 많은 그 신하들이 이걸 좀 비판하기 위해서 야 숙종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 많이 만든 소설이 바로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시남정기죠. 사시남정기가 사시가 남쪽으로 떠나는 이야기인데 사시가 딱 첫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교씨가 둘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교씨가 사시를 모함해서 쫓아낸 이야기고 장하홍련전도 똑같죠. 장하홍련전도 장하홍련이 원래 첫째 부인 밑에서 태어났던 애들인데 둘째 부인이 장하홍련 몰아내는 이야기고 홍지파치전도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47번 풍자소설입니다. 풍자소설은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과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이고요. 이건 보통 조선 후기에 나왔고 풍자소설은 그냥 이 사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풍자소설은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 혹은 학력평가에서 박지원 소설이 나오면 박지원 소설은 무조건 풍자하는 겁니다. 근데 뭘 풍자해? 양반과 사회를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능하고 허세만 있는 양반을 비판하는 거고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경제에 되게 취약한 점을 비판하는 거고 호질이랑 예덕선생전은 그 유교를 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호질이라는 내용도 같이 알고 계시면 왜냐면 호질이 만약에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호질이 되게 어렵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어려운데 간략하게 세 줄 요약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호질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어떤 연려가 있었어요. 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유교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려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려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 지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한 건데 그 연려 밑에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3명의 아들이 되게 존경받는 남자 밑에서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려랑 남자랑 바람피고 있었던 거야. 바람피고 있었는데 이 바람핀 모습에 새 아들한테 걸립니다. 새 아들이 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스승님이랑 우리 어머니가 바람피는 거 맞는데 우리 스승님은 지금 유교적으로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저 둘은 분명히 호랑이가 인간으로 둔갑한 요괴일 거야. 쟤네를 때려 죽이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함정 같은 걸 설치해요. 함정 같은 걸 설치해서 이제 그 남자가 빠지게 해가지고 남자가 빠지게 되니까 이놈의 새끼 너 어느 호랑이 짐승 새끼이기 때문에 짐승 새끼가 어딜 감히 우리 스승님인 척 둔갑을 해 하면서 막 이제 거기에 똥을 던지고 오줌 싸고면서 그 남자가 막 살기 위해서 그래 나는 요괴다 막 이렇게 요괴하는 것도 있고 그냥 똑같이 이제 어머니한테도 그래서 어머니도 똑같이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호질 역시 그런 좀 유교적인 좀 그런 도덕 좀 그런 걸 다 비판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화소설이 있습니다. 우화소설은 동식물, 기타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주제를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토끼전이죠. 제가 계속 이거 우화소설 할 때 질문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 토끼전 주제가 뭔지 아세요? 토끼전이 그거지. 용왕이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토끼의 간이 필요해 돼가지고 자라가 육지에 가가지고 토끼 데려오는데 토끼가 간은 꺼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집에 두고 왔네요. 제가 갈게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토끼의 장기였던 거. 이거 주제가 뭐야? 중고나라 사기당하지 그럼 여기서 중고나라 사기당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우화소설에서? 토끼전은 그거죠. 지배층에 피지배층에 대한 횡포죠. 왜냐면 토끼는 간을 넣으면 자기가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지배층의 생명을 이용해서 지배층의 용왕이 살기 위한 이야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은근 토끼전 주제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중고나라는 신선했다. 중고나라는 여태까지 나왔던 대답이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판소리개 소설이 있고요. 판소리개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거 뭐냐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길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영화도 똑같죠. 우리 지금 개봉한 영화도 되게 재밌는 장면을 길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더 호응이 있으니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죠. 10페이지. 50번의 고전소설의 구성입니다. 근데 구성은 우리 소설할 때 먼저 말씀드렸죠. 평면적 구성이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가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은 일대기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인물, 평면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 있죠. 네, 성격 변화 절대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 나오는 사건은 되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 사건과 전기적 사건이 터지고요. 네, 그 다음에 53번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 꼭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술자가 느낌과 판단, 생각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전소설은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청전을 보여주는데, 심청전 얘기할 때, 아이고, 심청이가 지 아비를 위해서 인당수 재물을 대기로 했대. 까지는 심청전이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서술자가 그 말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 심청이 얼마나 불쌍해. 라는 거는 심청이가 얼마나 불쌍해라는 파트는 지금 심청전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심청전에 이야기한 서술자가 심청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한 거죠. 이렇게 서술자가 사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 합니다. 네, 가전체 소설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수를 의인화시킨 거고요.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한 게 공방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이지 71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문학개념서 71페이지. 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나 아니면 보통은 2학기 때 출제될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고전문학 한번 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목요일에 시험에 고전문학도 분명히 나올 테니까 고전문학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네, 제막매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막매가는 웬만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다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 제막매가는 이렇게 읽으랬죠. 제는 제사, 망은 사망, 매는 남매. 그래서 제막매 같은 경우에는 죽은 누이에 제사를 지낼 때 부른 노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참고하실 게 이게 월명사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월명사 할 때 사는 스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월명 스님이 쓰신 제막매가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막매가는 우리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 향가 작품입니다. 향가는 향찰로 지은 신라시대 노래였는데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9체가 가장 완성된 형식이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19체 향가에 낙구라 하죠. 9번째 줄, 10번째 줄인데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랬죠? 19체, 그러니까 10줄짜리 향가의 낙구는 9번째 줄, 10번째 줄을 묶어서 낙구라는데 이 줄에 감탄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 아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9번째 줄, 10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19체 향가의 감탄사 부분입니다. 부분에서 나온 게 바로 19체 향가의 감탄사 부분입니다. 9번째 줄, 10번째 줄에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는데 이 생사길 할 때 이 생사길은 무슨 말이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고민은 이승에서만 하겠죠. 우리가 죽고 나서 저승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진 않겠죠.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승 여기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얘가 그래서 이승인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민은 여기 이승에 있어서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고민은 이승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도.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이 나는이에요. 나는 보고 여러분들 1인칭 대명사가 있네. 여기서 그래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네. 체크할 수 있겠지만 이때 나는 죽은 누이를 얘기합니다. 화자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게 여기 밑줄 치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할 경우에 틀린 겁니다. 나는 간다 할 때 이때 나는 이렇게 그냥 인용절이에요. 작은 따옴표 쓴 거. 이때 나는 죽은 누이를 얘기해요. 그럼 이 나는 간다 같은 경우에는 죽은 누이의 유언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누이가 유언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할 때 나는 화자가 아니라 죽은 누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유언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그래서 누이가 유언도 못하고 갔다,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게 이 파트고요. 1행부터 4행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월명 스님께서.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저 하는데,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누이의 요절, 그러니까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저에 떨어질 할 때 떨어질 잎은 누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쓰였네요. 뭐뭐처럼 쓰였으니까 연결을 사용해서 비유법 쓰고 있으니까 직유법 사용됐다. 이거 체크할 수 있고요.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저인데, 한 가지란 것은 같은 부모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긴장되는 거. 하지만 나는 제막매가를 한두 번 수업한 사람이 아니고 한두 번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 너가 저번 주에 제일 크게 비웃었잖아. 어이씨, 너 때문에 떨리잖아. 자, 어이씨.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잎 하나, 잎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잎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쪽 잎은 누이 잎을 얘기하고요, 이쪽 잎은 화자, 월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란 건 한 부모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서 태어난 잎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바로 휙 분 겁니다. 누이 쪽 잎에 이른 바람이 휙 분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서 누이의 잎이 뾰루루루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잎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화자잎이랑 누이잎이랑 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누이의 잎이 휙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누이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가지에 나서 이렇게 누이랑 오순도순 지냈던 화자잎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무하겠죠. 우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가는 것도 모르고 너 이렇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되게 허무하겠죠.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는 곳 모르는 저 이런 식으로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참 인생 더덥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하신 게 뭐냐면, 모르는 저 할 때 이 저 부분이 고전 문학에서는 감탄형,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근데 감정을 강하게 나타낸다는 거는 이때 감정 허무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 모르는 저, 정말 허무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저라는 영탄조 어조를 썼고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고전 문학에서 저를 썼다 해서 뭐뭐 저를 썼다 해서 영탄적 어조는 아니고, 여기 부분에서만 특별하게 영탄적 어조를 쓴 거고,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서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만 뭐뭐 저는 영탄적 어조, 감정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행부터 9행에서는 좀 삶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또 무엇보다 허무하고 무상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가 나왔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1행부터 8행까지는 되게 허무하고 안타깝고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에는 미탈찰이라는 거 극락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이에요. 저승. 여기는 저승에서 만난다 할 때 이때 나는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거죠. 표면적 화자죠. 미탈찰에서 만날다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겠다는 행동이 나와 있죠. 네, 의지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신 게 좋은 게 뭐냐면 8행까지, 그러니까 전까지는 되게 허무하고 안타까움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음에는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로 인해서 희상이 전환되거든요. 희상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허무하고 안타깝고 무상감이 컸는데 이 감정이 기다림 혹은 의지로 확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쓸 듯이 시상이 집약돼요. 또 집약이란 건 확 모은 거죠. 그래서 이 확 기다린 의지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망매가에서 파트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9채양가의 감탄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 의지의 태도를 의지의 시상 확 집중시키는 시상 집약도 보여주고요. 전까지는 되게 허무하고 안타깝고 무상감이 컸었는데 이 뒤에는 갑자기 기다림과 의지가 확 세지는 시상이 전환이 된다.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2번, 72페이지 1, 2번만 풀고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번에 위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는데 1번,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을 원망하고 있답니다. 부재하는 대상은 죽은 누이거든요. 죽은 누이를 지금 원망하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고요. 2번, 화자는 삶과 죽음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무상감을 느끼는 거였지 그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건 아니었고요. 3번, 화자는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관조적이란 것은 제3자처럼 바라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일처럼 보는 게 관조적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화자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숭호하고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종교적으로 숭호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탈찰 그 다음에 돛 닦는다. 미탈찰과 돛 닦는다는 파트를 통해서 이 화자는 스님이기 때문에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고요. 5번, 화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었죠. 네, 그 다음 2번,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합니다. 네, 1번에 세 부분 나눠졌는데, 세 부분 나눠지죠. 왜냐면 1행부터 4행, 5행부터 8행, 9행부터 10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모르는 저라 파트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감탄어법이란 것은 영탄 쪽 어조를 얘기하거든요. 이 감탄어법은 모르는 저, 부분 썼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 시상을 집약한 감탄사를 사용하였다. 네, 이것도 가 있었죠? 맞고요. 4번, 행간걸침을 통해 중의적 의미를 드러낸다. 네, 이거는 둘 다 말이 안 되죠? 행간걸침도 없었고요. 중의적 의미도 없었습니다. 5번, 비유를 통해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쵸? 네, 지급법도 쓰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누이를 떨어진 잎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비유법 잘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고전문학 파트고요. 네, 오늘